네, 안녕하세요. 서울미디어시티 비엔날레 강연 시리즈 대중미디어 가이드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저는 비엔날레 프로젝트 매니저 이문석이라고 합니다. 올해 3월이었나요? 저희 연분홍 TV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으라파파라고 하는 한국의 그 퀴어 버전 시트콤이 방영을 했었었는데요.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으라파파 다양한 즐거움을 위한 연분홍 TV의 항해 에서는 이번 으라파파 그 시트콤을 연출해 주시고 또 이전에 공동정범이나 두 개의 문과 같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오시기도 하셨던 김일랑 감독님과 함께 토크를 진행을 하고 강연과 토크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일랑 감독님 나와주시면은 저희 토크 바로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해야 네. 되나요? 소개를 해주시면서 계속 네.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큐멘터리를 연출하고 있고 성적소수 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라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일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강연을 좀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강연에 앞서서 약간의 조금 설레이는 그리고 되게 감사한 어떤 마음이 좀 드는 게 있어서 소회를 먼저 말씀드리면서 시작해 볼까 하는데, 저희 연분홍치마라는 제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단체는 한 2년 정도 있으면 거의 한 20년 정도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작품들을 좀 많이 만들고 또 활동도 해왔었는데, 저희 작품이 이렇게 서울 미디어시티 비엔날레 온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초청이 되어서 같이 토크를 나누고 또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약간 좀 설레이는 마음도 들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저희 연분홍치마가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또 여러 활동을 하는 가운데 좀 다양한 시도들을 해왔는데, 그 시도들 중에 좀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좀 많고, 이게 하나의 어떤 완성된 의미를 갖게 된 경우가 좀 많지 않은데, 오늘은 좀 이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우리가 얼마나 다양한 시도를 해왔는지 좀 약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저희 연분홍치마라는 단체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좀 계시겠지만, 혹시 모르는 분들도, 혹시는 아니겠구나. 모르시는 분이 많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 단체를 좀 소개하면서 저희 활동의 역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은 올 가을에 정동진 독립영화제라는 작지만 굉장히 알차고 좋은 영화제에서 저희 연분홍치마 활동가들이 모두 함께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최근에 모두 함께 찍은 사진이 좀 없어가지고 찾아보다 보니까 이 사진이 되게 저희답지 않게 이렇게 발랄하게 찍힌, 저희가 늘 이런 모습은 아닌데요. 뭔가 굉장히 발랄하게 기분 좋게 찍은 사진이어서 이 사진으로 저희 연분홍치마 활동가들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활동가들은 모두 6명이고요. 3명은 초창기부터 완전 처음부터 활동을 했던 활동가들이고, 그리고 3명은 그 이후에 한 활동을 같이 하게 된 지 한 5, 6년 정도 된 활동가 3명. 그래서 모두 6명의 활동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든 작업은 대략 지금까지 개봉하거나 아니면 공동체 상영이라는 형태로 개봉하지 않고 찾아가는 영화제라는 형태로 이제 만들어진 영화들이 한 10편 정도 되는데요. 2005년도에 기지촌, 그러니까 미군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나이든 여성에 관한 다큐멘터리 마마상 Remember Me This Way라고 하는 작품에서부터 지금 올해 이제 다음 달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11월 17일 날 이러면서 또 홍보 한 번 더 하게 되네요. 너에게 가는 길이라는 다큐멘터리가 11월 17일 날 이제 개봉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모두 10편의 다큐멘터리가 완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기존 성매매 여성에 관한 이야기에서부터 트랜스젠더, 게이, 레즈비언, 또 패션 디자이너, 뭐 빈민, 철거 노동자, 해고 노동자 뭐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주제들의 다큐멘터리들을 제작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런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작업 외에도 저희가 지금 현재 2개의 프로젝트가 모두 좀 제작 중에 있는데, 하나는 춤추는 퀴어들의 이야기인 내가 춤출 수 없다면 아직은 가제인데요. 이런 영화와 그리고 트랜스젠더 여성에 관한 다큐멘터리 에디 앨리스가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것 외에도 저희는 소위 이제 미디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주요하게 활동했던 것들은 2007년도에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긴급행동 미디어팀 활동을 시작으로 해서 가장 크게는 2016년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에서 미디어팀을 활동하는 것까지 좀 많은 일들을 해왔었고요. 근데 이렇게 미디어팀으로 활동을 하는 것들이 저희에게는 굉장히 큰 어떤 계기, 변곡점들을 만들게 되었었고, 그와 관련한 이야기는 좀 다시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미디어팀으로 현장에서 계속 활동을 하면서 그 결과로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거나 아니면 혹은 어떤 저희와 다른 이제 미디어 활동가들과 함께 연대해서 옴니버스를 제작하거나 하는 등의 뭔가 미디어 팀으로 활동하는 것 외에도 다른 결과물들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동을 한 지 한 20년 정도 되면서 저희가 조금 주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부분들이 생겼는데요. 그거는 뭐랄까 어떤 이 다큐멘터리든 영상이든 혹은 그 외에 다른 미디어 매체로 만드는 그 무엇이든 간에 그것들을 함께 보고 의미를 나누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고민들을 해나가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어떤 일시적 혹은 상당 기간의 공동체가 된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면서 영화라는 매체나 혹은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공동체적인 감각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좀 중요하게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것이 단순히 다큐멘터리를 만든다, 영상을 만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굉장히 다양한 운동들, 문화 운동들이 결합해 들어올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3 곱하기 FTM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때였었는데, 이 다큐멘터리는 트랜스젠더 남성분들에 관한 다큐멘터리였었는데, 이 영화를 극장에서 개봉을 하자라고 결정을 할 때 예를 들자면 포스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다큐멘터리 특성은 대체로 유명한 배우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어떤 장르적으로 분명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감독이 유명한 것도 아니고, 그럼 도대체 마케팅 포인트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가져가야 하는지, 게다가 포스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되게 난감했어요. 왜냐하면 주인공 분들이 영화 안에서는 커밍아웃을 하겠는데 이것이 온라인상에서 유포되거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DVD로 만약에 만들어지거나 했었을 때 받게 될 어떤 아우팅,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계셨던 게 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좀 이상한 일인데, 극장에서 커밍아웃을 하는 것은 괜찮은데 이게 사회적으로나 아니면 극장 바깥에서 커밍아웃 하는 것은 두려운, 하지만 그것이 논리적으로는 설명되지 않더라도 너무 감각적으로는 이해가 되는 그 주인공들의 두려움에 대해서 저희가 막 엄청 많은 토론과 이런 걸 하는 과정에서, 그럼 도대체 포스터는 어떻게 제작을 해야 되는 걸까라고 하는 데서부터
이미지 운동과 만나게 되는 것을 머릿속으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다큐멘터리를 개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느끼게 됐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세 개의 이 포스터는 저희가 이제 이 영화를 3 곱하기 F2M이라는 영화를 개봉을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제 포스터를 실험한 과정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만든 것은 가운데에 있는 게 제일 먼저 만든 건데요. 그래서 3 곱하기 F2M이라는 글자와 남과 여라는 한자를 사용해서 이 트랜스젠더의 정체성을 설명해 보자라고 했다가 그 다음 만든 게 왼쪽에 있는 거,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극장 개봉용으로 만든 포스터가 제 오른쪽에 있는 포스터가 이제 극장 개봉용으로 만들어진 건데요. 그래서 트랜스젠더 남성의 이미지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저희가 알기로는 3 곱하기 F2M이 극장에서 개봉한 최초의 다큐멘터리로 알고 있는데 트랜스젠더 남성을 어떻게 시각화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디자이너 분들하고 많은 토론 끝에 이런 이미지들을 만들어 갔었던 게 있었고요. 더불어서 저희가 또 시도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연무동치마가 활동을 하면서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것 자체는 그 극장에서만 그 의미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극장을 벗어나서도 계속해서 영화에서 말하고자 했던 의미들이 확장됐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모든 관객들이 극장에 들어가기 전에 화장실을 간다라는 데서 착안해서, 게다가 화장실이라는 공간은 생물학적 성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고착된 공간이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이 이분법적인 공간을 좀 교란시키는 어떤 전시를 해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은 당시에 2009년도인데요. 2009년도에 저희가 개봉했던 극장들의 화장실에다가 이런 스티커를 붙여서 약간 젠더 교란, 젠더의 혼란을 관객들이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전시를 해보게 되었고, 이 전시는 당시에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유명해지기 전에는 그냥 저의 친구였었는데 지금 너무 유명해져 버린 친구가 있어서 약간 당황스러운데, 어쨌든 그때 정은영 작가와 그리고 수수 작가와 같이 이렇게 어떻게 하면 재미있을까라는 궁리를 하면서 화장실에다가 이런 전시도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까 방금 보신 화면처럼 이렇게 남녀 이분법의 이런 기호들, 상징들을 좀 흐트러뜨리는 스티커들을 붙여놓는다던가, 아니면 화장실 벽면 유리에다가 영화에 나왔던 좀 의미 있는 문장들을 벽면에 이렇게 거울에 붙여놓는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서 다양한 성별화된 어떤 장식들을 갖다 놓고 다양하게 수염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붙이고 셀카를 찍어보게 한다던가 하는 식의 전시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3 곱하기 F2M, 그러니까 트랜스젠더 남성에 관한 다큐멘터리뿐만 아니라 당시에 2008년도에 종로구에서 최초로 레즈비언으로 커밍아웃한 국회의원 후보가 있었는데요. 그 후보는 최연숙 씨였었는데, 최연숙 씨의 선거 과정을 다룬 다큐멘터리 레즈비언 정치 도전기라던가, 그 이후에 4명의 게이들의 일상과 사랑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이것을 만든 이혁상 감독은 영화를 통해서 본인도 게이임을 이제 커밍아웃한 그런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3편의 다큐멘터리를 저희는 이제 커밍아웃 3부작이라고 부르는데, 이 영화들 안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커밍아웃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통한 이 커밍아웃을 저희 연분홍치마가 약간 신조어처럼 만들어서 영화적 커밍아웃이다라는 말을 붙였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극장 안에서 짜여진 스토리가 서사를 따라서 그 주인공들의 일상과 삶과 어떤 생각들을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영화 안에서 설득된 관객들은 에게는 커밍아웃을 할 수 있는데 영화 바깥에서 온라인이라던가 뭐 어떠한 안전장치 없이 사회적으로 막 이렇게 알려지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이 극장 안에서만 하는 커밍아웃을 저희는 영화적인 커밍아웃, 영화적 커밍아웃이라고 부르면서 많은 주인공들이 영화를 통해서 이제 커밍아웃을 시도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상영을 하면서 단순히 상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극장에서 영화를 봤던 관객들이 극장 밖에 나가면 광장으로 나가면 시민으로서 만나게 되고 또 그 시민들이 각자의 삶 안에서 투쟁하는 당사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래서 극장과 광장과 그리고 현장을 감정적으로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저희 연분홍 치마 안에서는 되게 중요한 활동이다라고 조금씩 의미를 갖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저희 단체가 처음부터 뭐 극장, 광장, 현장을 잇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처음부터 선언적으로 아니면 어떤 단체의 활동의 비전으로 이렇게 삼았던 것은 아니고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장에서 미디어 활동을 하고 그것의 결과로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그리고 그 다큐멘터리를 가지고 극장에서 상영해서 관객을 만나는 이 순환의 과정들을 통해서 극장과 광장과 현장을 잇는 것이 너무 중요한 상영 활동이고 연분홍 치마라는 단체가 문화운동 단체이자 또 한편에서는 인권 단체이고 특히 이제 성소자 인권 단체로서의 의미들을 우리만의 독특한 활동 방식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 단체에 되게 큰 변화가 있었던 게 2008년도였었는데요. 2008년도에 이명박 정권 하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진짜 많았죠.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고 소위 그 광우병 촛불이라고 알려져 있는 2008년도에 거의 한 6달 가까운 정도의 매일매일 있었던 대규모 집회와 그 사이에 많은 시민들이 각자의 목소리로 각자의 이슈를 가지고 광장을 점거하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정치적인 주체라고 불리지 않았던 10대 여성들에서부터 다양한 이제 정치적 주체들이 광장으로 자기 목소리를 자기가 해야 할 어떤 하고 싶은 이슈들을 들고 막 광화문 광장으로 모이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 광장에서 벌어지는 많은 변화들 중에 하나가 1인 미디어의 등장이었다라고 이제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제가 막 찾다 보니까 그때 당시의 사진 중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내용과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은 사진이어서 찾았는데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이 사진에 나온 분들은 제가 정확하게 아는 분들은 아니에요. 근데 이 그림, 이 사진 자체가 그 1인 미디어의 등장이라고 하는 것과 너무 잘 설명되어 있는 사진이어서 이 사진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 2008년도를 전후해서 1인 미디어라고 하는 형태가 정말 혼자서 다니기도 하지만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카메라맨과 그리고 인터넷으로 방송을 송출할 수 있는 인터넷을 받을 수 있는 노트북과 그리고 스텝 정도의 규모로서 현장에 들어가서 주류 미디어들이 하지 않는 주류 방송들이 하지 않는 방송을 하는 아주 작은 방송국들 정말 심지어는 1인 미디어가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최근까지도 활동을 했던 칼라TV라던가 사자오TV 아니면 안티 MB라던가 아니면 오마이뉴스 같은 경우에도
자체 방송국을 만들 오마이뉴스라던가 이런 식으로 아주 작은 인터넷 진보 언론들 혹은 1인 미디어들이 등장을 했는데 그게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엄청난 뭐 기술의 변화, 테크놀로지의 변화이고 매체 상황의 변화였던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블로그라고 하는 형태에서 각자 개인의 어떤 일상이나 정치적인 의견을 올리는 정도로 사용되었던 개인 블로그들이 그 블로그라는 공간 자체가 언론 매체에 준하는 기능들을 좀 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고민이 되었던 건 뭐였냐면 예전에 다큐멘터리, 독립 다큐멘터리가 성장하고 독립 다큐멘터리의 정체성이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는 주류 언론들이 가지 않았던 곳에 간다던가 아니면 소외된 목소리들을 들려준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집회나 정말 빠르게 사회적으로 알려야 하지만 주류 언론에서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이런 소외된 사람들 아니면 뭐 지금 집회 현장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들 이런 상황들을 독립 다큐멘터리가 가서 그 목소리를 담고 속보 영상으로 만들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유동적으로 움직이고 되게 빠르게 기동성 있게 움직이고 그리고 소수자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이러한 독립 다큐멘터리가 해왔던 역할의 상당 부분들을 현장 속보 영상이라고 하는 1인 미디어들이 많이들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가져갔다라는 것 자체도 좀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 역할을 나누어 갔거나 아니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매체가 등장을 한 거죠. 그러면서 기존의 다큐멘터리를 해왔던 저로서는 약간 혼란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다큐멘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 인생에서 굉장히 큰 사건이자 한국 사회에 굉장히 큰 사건인 용산 참사가 2009년도에 있었는데요. 이 용산 참사에서 1인 미디어로 활동했던 분들이 이 현장으로까지 이어져서 정말 많은 분들이 용산 참사 현장의 영상을 찍으셨어요. 그래서 주류 언론들이 이 현장을 담기 전에 밤새 이 현장을 지키면서 그리고 철거민 분들이 혹여라도 어떤 불상사가 나지 않을까 혹여라도 만약에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됐을 때 목격자로서 이 현장을 기록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셨던 정말 많은 1인 미디어들이 이 파란색 막루 이 가건물을 중심으로 정말 사방에서 이 카메라를 모두 지키고 있었던 밤이었는데요. 그래서 2009년도에 용산 참사가 있었던 그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사진은 그날 밤에 현장을 지켰던 분들 중에 한 분인 노순택 작가님의 사진인데요. 그래서 이 현장에서 찍었던 그 많은 푸티지들, 그 아카이브들이 저는 되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그냥 그날 밤의 증언이나 목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시도로서 남겨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작업을 하게 된 게 두 개의 문이라는 이 영화였었는데요.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현장에 있었던 푸티지들과 그리고 여기에 지금 포스터에도 드러나는 것처럼 당시에 진압에 들어갔던 경찰관의 행위와 그 행위를 중심으로 재판이 벌어졌던 재판의 증거 자료들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다큐멘터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다큐멘터리 역할에 대한 저의 고민이 좀 이어졌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다큐멘터리가 만약에 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그 어떤 본질이라며 이미 사건이 발생하고 사건이 있었다라는 그 이후에 개입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본질 혹은 한계라면 기존에 있는 푸티지들을 가지고 어떻게 새롭게 그것을 의미를 두껍게 만들어가는 작업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촬영되었던 푸티지들을 모아서 의미를 좀 변형하거나 두껍게 만들거나 조금 다듬는 형태의 새로운 재구성
어, 그렇게 만들었던 게 이제 두 개의 문이었고요. 이런 과정으로 만들어진 두 개의 문을 가지고 상영 방식도 좀 새롭게 해보고 싶어서 대관 상영이라는 형태의 상영을 하게 되었어요. 대관 상영은 뭐냐면 들어갈 수 있는 극장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형태냐면 사회단체나 아니면 어떤 그러니까 이 영화를 조금 대중적으로 알리는 활동을 하고 싶은 분들이 극장에서 한 개의 상영관의 한 타임을 전부 사는 거예요. 매진을 시킨 다음에 그 매진한 좌석들을 동료들이나 아니면 단체라고 하면 후원 회원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초대를 하거나 아니면 초청을 해서 그리고 아니면 이렇게 그분들이 영화를 볼 수 있게 홍보를 해서 그 관을 다 메우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먼저 매진시키고 그 다음을 채우는 형태였는데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그런 상영 방식이 붐을 이루면서 두 개의 문이라는 이 영화가 전국적으로 좀 많은 분들에게 호응을 얻었고 아마도 그것은 영화의 힘도 있었지만 그 영화의 힘으로만은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었고 그 당시에 이명박 정권 하에서 어쨌든 사회를 변화시키고 싶었던 많은 이들의 어떤 희망, 뭐 의지가 이 영화를 그렇게 대관 상영하게 했던 그런 저변에 깔린 토대가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공동정범이라는 영화로 두 개의 문의 후속작을 만들고 나니까 제 인생에서 조금 살짝 어떤 또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약간 쉬면서 이것저것 되게 많은 매체들을 보는데 어느 날 보니까 넷플릭스가 우리의 모든 영상 매체들의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데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유튜브라던가 플랫폼이 이동되는 게 지각 변동처럼 막 보이는 거예요. 과연 그러면 현장과 극장과 광장을 잇고자 했던 우리의 그 활동은 그러면 플랫폼을 옮겨서 다른 어떤 가상 공간 혹은 또 다른 어떤 물리적이지 않은 어떤 다른 공간에서도 펼쳐져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어느 정도의 위기감과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영화라는 매체를 가지고 했던 운동들을 좀 변화시켜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시도를 하기 시작했던 게 연분홍 TV라고 하는 곳에서 키서비스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분홍 치마 활동가인 넝쿨이라는 활동가와 그리고 저희가 항상 너무 다재다능하다고 생각하는 트랜스젠더 여성인 에디 두 사람을 MC로 해서 퀴서비스라고 하는 예능 프로그램을 시도를 했는데요. 이 예능 프로그램을 시도를 한 이유는 저희가 다양한 활동을 해야 하면서 느꼈던 것이 예를 들어 죽음의 현장, 해고의 현장, 그리고 어떤 상실의 현장, 뭐 세월호 참사 현장을 갔었을 때 느꼈던 것들도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어떤 현장들을 다니면서 그 고통이 외면되는 것들 경험을 좀 많이 하면서 어떻게 하면 다른 운동, 우리가 지속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계속 자가 발전할 수 있는 다른 운동이 없을까라고 고민하면서 했던 게 유머였어요. 유머를 만들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머,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웃을 수 있는 에너지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농담과 웃음과 그리고 같이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농담을 만들 수 있는 운동이야말로 진짜 중요한 운동이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던 차에 이렇게 유튜브라고 하는 조금 가벼운 플랫폼을 좀 더 활용해 볼 수 없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고요. 그래서 꽤 많은 분들에게 조금 호응을 얻었던 것 같아요. 아까 문석 선생님도 잠깐 말씀해 주셨던 건데요. 퀴서비스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그래도 퀴어 커뮤니티 안에서는 조금
사람들이 좀 재밌다라고 봐주신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제작할 때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좀 많았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어떻게 더 계속 지속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차에 이 두 분의 사진을 제가 이렇게 크게 걸어 놓은 것은 이 두 분의 만남 때문에 이후에 으라파파라고 하는 시트콤을 만들 수 있게 되었는데요. 왼쪽에 있는 분은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반지아님이시고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저희 연분홍치마 활동가인데 어떤 매체, 리버스라는 매체에서 되게 멋있게 사진을 찍어주셔서 사진 자랑도 할 겸 해서 이 사진을 지금 넣어봤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활동가는 빼갈이라고 하는 저희 연분홍치마 활동가인데 이 빼갈이 이 으라파파를 전체 기획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이걸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기획했다라는 오해를 받을까봐 제가 한 게 아니라 빼갈이라는 활동가가 이거 재밌겠다. 뭔가 이반지아님이 글이 너무 좋은데 이 이반지아님의 글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웹드라마를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했고 저에게 연출을 이제 제안을 했는데요. 저는 이제 다큐멘터리만 해왔지 이렇게 극영화를 해본 적이 없고 게다가 저는 그렇게 웃기는 사람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코 웃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반지아님의 농담을 영화로 만든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번 시도해 보자라고 했고 거기에 이제 백현주 배우님, 강다연 배우님 그리고 무엇보다 문혜은 배우 이렇게 세 분이 모두 동의해 주셔서 으라파파라고 하는 시트콤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세 분 모두 다 퀴어를 연기하거나 퀴어 친화적인 어떤 캐릭터를 연기하는 게 쉽지 않으셨을 건데요. 특히 이제 백현주 배우님은 50대 레즈비언의 부치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재현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엄청 고심을 하시면서 실제 당사자들을 만나서 그분들과 대화도 나누고 어떤 삶의 형태를 가져가는지 자신의 삶과 접점도 막 찾아보시면서 연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열정이 진짜 너무너무 감사했던 작업이었는데요. 각각 지금 현재 파일럿으로 3편이 올라와 있기도 한데 한번 보시면 되게 너무 좀 그런가? 홍보 같나? 하여튼 되게 재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메이킹까지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건너뛰어도 되지 않을까. 너무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가지고요. 보여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조금 앞에 짧게 준비한 게 있어서 그러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플레이해야 될까요? 본격 퀴어 가족 시트콤 으라파파. 으라파파의 촬영은 2020년 가을에 이루어졌습니다. 살면서 본 적 없는 새로운 장르인 만큼 으라파파는 제작에 참여한 모두에게 처음인 도전이었습니다. 예, 완벽한 대본을 넘겨드렸기 때문에 다들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신 있고요. 현미, 혁크, 쌀차비를 가슴으로 낳은 으라파파 유니버스의 창조주 이반지아 작가님의 말씀을 뼈에 새기고 촬영에 임했는데요. 그쵸? 대본은 완벽하니까 우리만 잘하면 된다! 안녕하세요. 택배기사 쌀차비. 쌀차비의 택배노동. 저는 쌀차비 역으로 참여했던 배우 문혜인입니다. 모두들 숨을 죽이고 한껏
긴장된 모습인데요. 으라파파 유니버스의 첫 시작! 쌀차비가 현민의 집에 택배를 배달하고 돌아오는 장면이었습니다. 카메라 1 액션. 슬레이트를 쳐주신 넝클님도 인생 첫 슬레이트였다고 해요. 그 중에서 가장 긴장된 사람은 감독님이 아니었을까요? 우리 김일란 감독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두 개의 문, 공동 정범 등 이렇게 굵직한 다큐들을 찍으며 다큐 외길 인생을 걸어오신 다큐 장인인데요. 하지만 시트콤은 이제 걸음마를 뗀 꼬꼬마 연출이라고 볼 수 있죠. 바닥에서부터 시작하겠다는 각오였는지 정말 바닥에만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인지 현장에서 항상 낮은 자세로 임하시더라고요. 카메라 액션. 촬영만 시작하면 공사 소음 때문에 사운드 감독님은 사색이 되어가고 액션. 저희 집 택배 좀만 더 일찍 배달해 주세요. 박스 테이프 싹 뜯어가지고 그 뭐냐 딱 펼쳐갖고 내놔야 돼. 재활용 사진경 뭐고. 네, 컷. 갔어. 오케이. 괜찮아요? 그걸 원래 좋아하시다. 여기 있잖아. 네, 내가 놀라는 거예요. 얘가 그 아이 컨트가 맞추더라고요. 네, 그 위에서 그러면 아까 이거 위에서 한번 잡아볼게요. 으라파파의 핵! 고현미 역의 백현주 배우님. 에피소드가 공개될수록 순정부치 고현미에 대한 반응이 정말 뜨거웠죠. 순정비연, 마성의 체육쌤, 책임비연, 수많은 수식어들이 붙기도 했습니다. 잘생김을 너무 잘 연기하면서도 의외로 멋진 연기하는 걸 스스로 민망해 하시더라고요. 뚜껑모자, 검정 뿔테와 함께 고현미의 부치미를 완성해준 르카프 잠바가 눈에 띄기도 했는데요. 근데 이 옷 좀 그러시면 이 옷을 입어도 되는데 어떤 게 나을지 한번 입어보시면 느낌을 볼까요? 저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런 거 르카프 부츠가 탄생한 순간입니다. 감독님, 잘 고르셨어요. 하마터면 테디베어 부츠가 될 뻔했네요. 으라파파의 핵인싸 퀴어 청소년. 저도 MBTI가 참 궁금해지는 혁크 역의 강다현 배우. 혁크의 패기와는 다르게 촬영 첫날 유난히 얼어있는 모습인데요. 다현 배우는 영상 연기가 처음이라 긴장이 됐나 봐요. 어떡해. 네, 이어가 볼까요?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저희 메이킹 하나 한 명 한 명을 다 이렇게 메이킹 안에 담아서 그 현장 분위기를 전달해 드리려고 했는데 뒤에 더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그건 유튜브에서 직접 연분홍 TV 으라파파 이렇게 찾아보시면 메이킹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으로서는 파일럿 3화가 나간 상태인데 이반지아님이 여러 가지 막 다양한 아이디어도 되게 많고 그러셔서 지금 에피소드
파까지 어느 정도 트리트먼트가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아직 제작비가 이걸 제작한다고 하는 아직 투자자나 제작사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아직 제작하기는 어렵지만 꼭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많이들 이렇게 소문을 내주시면 언젠가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반지아님이 써주신 트리트먼트를 대충 봤는데 너무 재미있고 뒷이야기들이 진짜 앞에 3화보다 더 재미있어서 좀 꼭 좀 제작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트콤과 그 앞전에 퀵서비스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 현재의 저는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퀴어 커뮤니티 안에서 소통되고 있는 농담, 유머를 넘어서서 이 유머가 퀴어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비 커뮤니티에서도 함께 웃을 수 있는 유머가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러한 문화나 그런 기반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되게 중요한 퀴어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해보려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그 퀴서비스의 MC였던 에디와 그리고 지금 방금 보셨던 으라파파의 조명 감독이신 앨리스. 그러니까 앨리스님은 트랜스젠더 여성이자 조명 감독이세요. 그래서 에디와 앨리스 이 두 분의 이야기를 결국 제가 지금 다큐로 찍고 있는데요. 그래서 또 한 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연분홍치마의 작업들은 늘 그렇듯이 현장에서 만나고 함께 무언가 과정을 거치고 생산을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큐멘터리 영화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조금 더 할 얘기가 있지 않을까라고 싶었을 때 제작해오는 방식이었는데, 이번에 에디와 앨리스라고 하는 이 다큐멘터리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다큐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에디와 앨리스와 함께 다큐멘터리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처럼 많은 매체 변화가 있고 매체를 볼 수 있는 플랫폼도 변화했고, 또 연분홍치마 계속 고민하고 있는 극장과 광장과 현장을 잇는 이 모든 물리적인 공간에 대한 고민이 이제는 조금 달라진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게다가 영화라는 것에 대한 영화란 무엇인가? 영화는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것인가? 오히려 영화가 아니라 영상이라고 하는 혹은 뭐 무빙 이미지라고 하는 어떤 다른 이름을 필요로 하는 것 아닌가와 같은 되게 복잡하고 여전히 답을 찾고 있는 질문들은 계속 떠오르지만, 어쨌든 이 주인공들과 함께 아직은 할 이야기들이 있고, 그것을 영화라고 부르던 아니면 그냥 다큐멘터리라고만 부르던 아니면 그것이 극장에서 아니면 플랫폼에서만 상영이 될지 그 어떤 것도 아직 모두 다 미지수이지만, 연분홍치마와 저는 아직은 또 할 이야기들이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뭔가 실천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변함없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두개인문의 대관 상영이라고 하는 시도는 꽤 많이 알려졌고, 다른 작품들에서 할 때마다 했던 그 많은 시도들이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뭔가 연분홍치마 그동안 해왔던 많은 시도들, 그 의도들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참 말을 어쩜 이렇게 높낮이 없이 쭉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막 들긴 하지만,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김일란 감독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저도 제가 처음에 이제 김일란 감독님 작품 본 거는 공동정범 때 감독님 집이랑 같이 보게 됐었는데요. 그때 가지고 있었던 어떤 진중하고 무겁고 혹은 그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이 내부 안에서 뭔가 분열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다루고 있었던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언젠가 저희 집 안에서 같이 사는 가족들이랑 퀴어 그 콘텐츠를 보게 되면서 으라파파를 보게 됐는데 그때 연출을 하셨던 분도 김일랑 감독님이라는 걸 듣고 되게 저도 놀랐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저희 이번에 이제 강연 쭉 해주셨던 걸 보면서 알 수 있듯이 감독님이 이때까지 제작하고 참여하셨던 그리고 계획 중인 콘텐츠를 보고 나면 상당히 이제 영상 미디어 상으로도 다양한 콘텐츠를 건드리시고 또 그 환경 안에서 작업을 해오셨다는 거를 느끼게 되는데요. 제가 그 감독님 관련해 가지고 또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 뉴스타파에서 앵커도 맡으셨던 거를 보고 사진도 보면서 이분은 미디어 안에 있어서 한국 미디어 안에 있어서 1인 어떤 그 다큐멘터리 영역도 담당하시고 시트콤 연출도 맡으시고 앵커도 맡으시고 다양한 어떤 미디어 사회의 환경들을 경험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오문일 수는 있겠는데 사실 주제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스마트폰이라는 1인 미디어가 부상했을 때와 웹드라마가 부상했을 때 시기적인 차이에 있어서 미디어를 다양하게 사용을 해오셨었는데 콘텐츠의 메시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이때까지 미디어나 플랫폼을 혹시 선택하고 콘텐츠를 선택하시는 편인지 콘텐츠를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적합한 미디어를 찾으시는 편인지 이런 거를 질문 드릴 수 있을까 싶습니다. 때때로 이제 어떤 관객과의 대화를 하거나 할 때도 관객분들이 도대체 저런 소재는 어디서 찾는 거냐 아니면 어떻게 저런 다큐를 만들게 되었는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어쨌든 저는 뭔가 다큐멘터리든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시트콤이든 간에 그 모든 과정이 약간 어떤 식으로 연애를 하는, 어떤 식으로 사랑에 빠지는 타입이냐라는 질문과 되게 비슷하게 느껴져요. 진짜 그렇게 느껴지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마음에 들거나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꼭 그 사람과 연애를 하지 않더라도 보면서 저 사람은 되게 인간적으로 매력 있는 사람이다, 아니면 어느 정도는 조금 섹슈얼하게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이런 느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하고 연애를 하는 건 아니고,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가 드러날 때도 있고, 그리고 그런 여러 과정들 안에서 연애라는 형태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연애라는 사건이 딱 이루어지는 것처럼 작품도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어떤 매체적인 환경의 변화가 저에게 되게 우선일 때도 있고, 아니면 거기서 발견되는 어떤 소재나 이런 것들이 제 인생 안에 훅 들어올 때도 있고, 그렇게 소재가 들어왔다고 또 다큐를 만들거나 아니면 하는 건 아니고, 또 그것이 일정 정도의 어떤 계기가 있어야 조건이 또 돼야 또 다큐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해서, 딱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어떤 사건, 이벤트가 되는 것 같아요. 답이 된 건지 네, 모르겠네요. 저한테도 되게 우문에 현답해 주신 것 같은데, 왜냐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사건이랑 연애라고 하는 어떤 형태랑 빗대주셨던 게 와닿았던 것이, 사실 감독님이 이제 영화를 제작을 하시면서 어떤 콘텐츠랑 어떤 형태를 사실 그때그때마다 다른 상황에 따라 가지고 선택하신 것이 있을 텐데, 사실 우리도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성적인 것이건 어떤 플라토닉한 것이건 간에 그것이 우리를 우리가 무언가를 스스로 나는 어떤 거를 좋아해라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었을 때 그걸 선택하게 되고 좋아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사건들이 발생을 하면서 우리도 역으로 우리 스스로를 알아가게 되는데, 맞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감독님이 영화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도 거꾸로 본인을 이제 설명하게 되는, 내가 무언가를 말할 거야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있으셨겠지만, 맞아요. 영화를 만들어 가면서 김일랑 감독님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되는 것 같아서 저에게 있어서 되게 좋은 답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 질문으로 이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또 이제 감독님께서 아까 강연해 주셨을 때 되게 흥미로웠던 부분 중 하나가 3명의 트랜스젠더 남성을 그렸었던 다큐멘터리 CXFTM에서 극장의 화장실을 일종의 이제 전시 공간으로 사용을 하셔서 여러 가지 사진들을 이제 보여주셨잖아요. 그런 시도가 이제 그런 점에서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미디어 환경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이제 스크린에서 영화 감독님이 스크린 안에다가 본인이 하고 싶은 메시지라든지 미장센 같은 것들을 넣고 그것들을 관객들이 보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스크린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영화가 다 막을 내리고 난 다음에 일상으로 복귀하는 어떤 경험의 장소를 아우르는 것 같아서 흥미롭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 아까 3XFTM에서 스크린이 막을 내리고 난 다음에 그 극장 내에 있는 화장실 안을 전시 공간으로 꾸몄었다는 게 되게 좋은 묘수가 아니었을까 생각했던 게 사실 극장에서 제일 일상으로 딱 돌아오게 되는 첫 번째 공간이 화장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그 안에서 뭔가 화장을 고치거나 본인은 이제 옷매무새를 이제 다듬거나 아니면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위치를 다시금 자각하게 되는데 사실 감독님이 3XFTM 만드셨을 때에는 이렇게 우리 사회 안에서 다양한 성소수자들이 존재하고 이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어떤 것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근데 그것들이 스크린 안에서만 그냥 이제 휘발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그거를 우리가 이 거울을 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서도 계속 우리 곁에는 성소수자 있고 이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같이 인정해 나가는 과정이 스크린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장치 같아서 저는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스크린 앞에서 그냥 공감하고 메시지가 단절버리는 안타까움을 스크린 안에서만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나가려고 하시는 모습도 있는데요. 감독님이 이전에 이거를 감정적 동선 읽기라고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혹시 이 3XFTM에서의 전시 공간 이외에 다른 장소에서도 이러한 감정적 동선 읽기를 시도하셨거나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문석 선생님 의미화를 굉장히 잘 해주셨던 그 화장실 전시에 관해서는 그 화장실이라는 공간에서 전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만 있었고 그걸 정확하게 어떤 전시적인 의미로서 되게 미학적인 어떤 체험의 공간으로 만들어주신 건 아까 말씀드렸던 정은영 작가님과 수수 작가님이었고 저는 그냥 아이디어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정도였었고요. 근데 정말 관객들이 재미있어 했었어요. 화장실 앞에서 그러니까 혼돈과 그리고 화장실이 교란되는 순간의 그 복잡함이라는 게 트랜스젠더 분들이 이 사회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상상하게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요. 근데 그와 비슷하게 예를 들어 노라노라는 영화를 할 때에도 좀 그런 방식을 좀 사용해 봤었는데요. 다큐멘터리 노라노는 한국 최초의 패션 디자이너라고 이제 많이들 이야기되는 이거 공식적으로 말하기 좀 어렵지만 어쨌든 완전 앞선 세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노라노 선생님에 관한 다큐멘터리인데 그 노라노 선생님의 옷을 입었던 여성들이 지금 현재 60대, 50대 후반, 60대, 70대 정도가 되실 텐데 그 여성들이 노라노라는 다큐멘터리를 보고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고 이야기하는 어떤 체험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시네큐브라고 하는 극장에서 노라노라는 다큐가 이제 상영이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이거 되게 재밌다. 그러면 이 공간을 넘어서서 뭔가 다른 이들이 자기의 체험을 이야기할 수 있는 다른 이벤트들을 연결시켜서 점선을 잇듯이 도시 공간을 연결하면 되게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민미술관에 당시에 기획자로 계셨던 분이 있고 그래서 부탁을 드려서 일민미술관에서 노라노 선생님에 관한 전시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 일민미술관 1층에 있는 카페 네. 카페까지 해가지고 말하자면 놀이공원의 그 동선 티켓. 동선 티켓, 이렇게 티켓처럼 이거를 이렇게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티켓을 만들어서 약간 도시 산책, 도시 브런치 타임 뭐 이런 느낌으로 영화 보고 전시 보고 같이 카페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 이런 동선을 좀 만들어서 그래서 조금 60대, 60대 여성들이 자기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 만들기 같은 실험을 좀 하기도 했었고요. 근데 오히려 전시나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알려졌는데 이게 무슨 의도로 어떤 배경으로 만들어진 전시였는지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서 좀 아쉽지만 어쨌든 전시는 되게 좋았다고 들었어요.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아까 놀이공원에 빗대 주셨는데 놀이공원에 갔을 때에도 하나하나씩 내가 회전목마를 탔는지 자유로움을 탔는지는 강력하게 경험이 났는데 그래서 우리가 패키지 티켓이라는 거 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었지라고 하는 것은 잘 남지 않는 거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남네요. 그래서 저도 노라노 전시는 일민미술관에서 봤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그때에 근데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전시를 봤던 경험은 기억이 나지만 그런 동선이 있었던 것은 이번에 처음 알게 되면서 되게 흥미로웠었는데 확실히 아까 말씀해 주셨던 3XFTM에서의 시도들이 이렇게 또 다른 공간에서 좀 더 제가 봤을 땐 뭔가 본격적으로 하나의 시네큐라고 하는 전시 그 영화 공간과 그 다음에 일민미술관의 전시 공간 그리고 카페 이렇게 세 개 공간 같이 이어나가는 동선 만들기라는 점에 있어서는 여전히 재밌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유튜브 보시면서도 질문 사항이라든지 김일랑 감독님께 얘기 나누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은 자유롭게 밑에 댓글창에다가 주시면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작가님, 그 감독님께서 계속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번에 으라파파를 만들게 되면서 신경 썼던 부분이 제작 환경에 대한 이야기, 제작 환경을 개선하려고 했었던 부분이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근데 요 몇 년 사이에 예술계 안에서 그 예술을 만들어 나가는 어떤 주제나 기획 그런 측면도 분명히 이제 중요하지만 그런 곳 안에서 말하고 있는 진보적인 얘기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예술을 만들어 나가는 환경 자체의 토대에 대해서도 중요성이 계속 이제 대두되고 있는데 뭐 공연, 미술, 음악, 영화 그 걔들 안에서 소위 이제 남성적인 디렉팅이라고 불리우는 조금 빨리 속도를 강조를 하고 다소 좀 거칠게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제 주장이 대두가 되면서 성폭력에 있어서 어떻게 방지를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들은 어떤 식으로 대해야지 이러한 제작 환경에 있어서 좀 더 나은 환경 안에서 이제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을 것인가를 의논을 하는 등 다양한 이제 환경 자체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들이 많아지게 되는데요. 으라파파 제작하시면서 몇 가지 혹시 사례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어떻게 특히 이제 성소수자에 대한 본격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면서 그들의 생활에 대해서 새롭게 상상하지만 그 상상을 할 수 있는 제작 환경에 대해서도 어떻게 변화를 생각해 보셨던 점이 있었을까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으라파파를 만들기 전에 아까 그 제가 보여드렸던 분 중에 저희 이제 새롭게 함께 활동하게 된 빼갈이라는 활동가가 또 한빛 미디어 노동인권센터에서도 같이 또 연결지어 있는 활동가이기도 해요. 그래서 한빛 미디어 노동인권센터는 예전에 그 어떤 한 방송국에서 그 제작 환경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면서 이제 스스로 목숨을 거둔 그 이한빛 PD의 뜻을 기리고자 만든 이제 센터인데요. 거기에서 같이 연분홍 치마랑 이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면서 하고자 했던 게 방송 제작 환경이나 아니면 그 영화
제작 환경이나 이런 데서 자신의 성 정체성 때문에 차별받는 미디어 노동자들이 있는지 이런 실태 조사를 일종의 파일럿 조사를 하면서 이게 오히려 문제시조차 되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방송 노동 형태라던가 영화 노동 형태 특성상 오히려 성소수자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 그것을 커밍아웃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존재로 있는 것 자체가 위협이 될 수 있는. 왜냐하면 대부분 프리랜서인데다가 또 이제 평판으로 이제 그러니까 일이 제한 들어오는 거잖아요. 일의 특성상 이게 쭉 꾸준하게 일이 있는 게 아니라 단순히 이제 비정규직의 형태만이 아니라 약간의 특수노동에 가까운데, 그러니까 이제 평판으로 다음에 나랑 같이 일할래? 다음 작품 들어가면 또 나랑 일할래? 이런 형태다 보니까 아예 그 나의 성 정체성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 는 꿈도 못 꾸고 들킬까봐, 그것이 혹여 평판이라고 하는 것에 흠집을 낼까봐 되게 두려워하는 그런 이제 미디어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성소수자들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방송 현장이든 영화 현장이든 이런 제작 현장에서 퀴어들이 조금 더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노동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고민하던 차에 빼가리 그러면 우리가 좀 다른 시도를 해보자. 다른 시도를 하는 차원에서 뭔가 웹드라마나 이런 걸 만들어보자라는 제안을 꼭 기획을 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 안에서 이반지아 님이 이제 글을 주셨는데요. 글이 또 너무 재밌었고, 그래서 최대한 제작 현장에서 퀴어거나 혹은 퀴어 프렌들리한 사람들로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그 구성을 하는 것까지는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는 이 노련함, 일의 전문성과 또 거기 안에서 이건 정체성의 문제가 더 이상 아닌 거죠. 전문성과 그 미숙함,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또 다른 이슈가 이제 저희들한테 생겼고, 그래서 저희가 함께 계속 이제 말했던 것은 처음이라는 경험을 즐겁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 그러니까 대부분 저도 연출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이 없었는데요. 아까 영상 보신 것처럼 그래서 계속 바닥에 앉아가지고 막 어떡하지? 다음 씬 어떡하지? 이렇게 초조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었는데, 여튼 이 경험차가 생길 때에 이 실수를 하는 상황을 어떻게 우리 서로가 위축되지 않고 경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실수하면 그것을 스스로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개선해야죠. 그건 당연한 일인데, 이것이 자신의 존엄이나 인격적인 어떤 훼손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경험, 시행착오를 함으로써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지를 좀 많이 이야기하면서 제작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으라파파뿐만 아니라 요새 이제 시트콤 안에서 어떤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나 인종에 대한 이야기나 많은 사회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그것들을 이제 유머로서 승화시켜 나가는 작업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그 일례로 저희 캐나다 쪽에서 만들고 있는, 한국에서 넷플릭스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는 이제 김씨네 가족들, 킴스 컨비니언스에 대해서도 들었었는데, 그 킴스 컨비니언스는 사실 이제 캐나다에 이주했었던 한인 가족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이야기로서, 사실 캐나다 사회 안에서 아시아인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미묘한 차별이라든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유머로서 승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커뮤니티 안에서의 다양한 모습들을 담아내는 프로그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어느샌가 시즌이 더 이상 나아가지 않고 약간 흐지부지하면서 거기에 있는 배우 중 한 명이 이제 표면적으로는 그 안에 있는 배우 한 명이 이제 그 샹치라고 하는 블록버스터를 찍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나갔다라고 하지만, 사실 내부 사정은 그 김씨네 가족들 그 시트콤의 배역을 제외하면은 아시아인이 상당히 적고 대부분 백인 남성들이
이 제작 환경에 참여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의 이야기는 결국 아시아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었지만 그 환경은 그들 정작 그 스토리가 담아내고 있는 내용 그리고 배역들에게 그렇게 친근하지 않았던 환경이었던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는 확실히 제작 환경을 어떻게 조성하느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트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제일 기사에서 재밌게 봤었던 거는 퀴어 버전의 순풍산부인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제일 와닿았었는데, 저도 이제 순풍산부인과를 어렸을 때 이제 보고 요 근래에도 다시 한번 보게 됐었는데, 물론 재미있지만 순풍산부인과로 대표되는 어떤 한국의 시트콤들이 주제적으로는 가족과 이성의 중심서의 사회에서의 어떤 에피소드들을 담아내는 한계를 가지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 시트콤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주제적으로는 그렇지만 시트콤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여러 캐릭터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어떤 캐릭터성을 가지고 서사의 기승전결을 이끌어 나가는 다른 이제 드라마들이랑은 다르게, 시트콤은 그 회차별로 어떤 웃음의 포인트들을 잡아내줘야 되기 때문에 유머 포인트를 만들어내다 보니까 배우들이 가지고 있는 배역의 캐릭터 연구들을 배우들이 새롭게 다시 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배우들이 시트콤이 어려운 점이 어떤 건가요? 라고 했었을 때, 그 다음 에피소드에 자기가 어떤 캐릭터를 강화시켜가지고 혹은 어떤 캐릭터를 약화시켜가지고 해야 되는지 다시 연구를 해야 되는 게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저한테는 이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으라파파가 그 3회가 진행되었었는데, 그 안에서 백현주, 문혜인, 강다현 배우님들이 이번에 이제 퀴어가 디폴트인 사회를 이제 재현하시고 연기를 하셨었잖아요. 이때 감독님이, 물론 배우님들 세 분도 각각 캐릭터 연구를 하셨겠지만 또 감독님이 이들의 캐릭터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지, 혹은 어떻게 대화를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에피소드나 경험들이 있으시면 같이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네, 뭔가 사실은 뭔가 한 1년은 네. 시트콤을 하고 답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고작 3회 에피소드를 하고 답하기에는 조금 뭐랄까 민망한 좀 상황인데요. 근데 무엇보다 이반지아님이 어떤 캐릭터적인 설명을 좀 잘해주신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대본을 쓰실 때 이 캐릭터가 어떤 느낌의 사람이었으면 좋은지 스케치도 막 하시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캐릭터의 형태를 잘 잡아주신 게 있었고요. 그리고 배우님들이 각각 다 이 캐릭터 연기를 정말 열심히 해주신 것도 있었고요. 근데 현장에서 이제 캐릭터를 이제 구체화해 나갈 때에 좀 이게 여기에 독특함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거, 모두가 함께 그 캐릭터를 같이 완성해 나가는 현장이었다라는 게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물론 이제 배우님들하고 이제 제가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그 현장에서 이러면 어떨까, 이런 액션 어떨까라는 걸 모두 함께 이게 작은 현장이니까 가능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스텝이 막 50명씩 되고 막 이러면 좀 어려울 텐데, 저희가 했던 스텝은 최소한의 스텝이었어서 같이 어떤 사건이 딱 되면 막 여기저기서 아이디어들을 막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어떨까? 동선 이렇게 짜면 훨씬 재밌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조금 더 어떤 게 퀴어적인 느낌을 살리는 것인지의 즉흥적인 아이디어들도 좀 많이 나오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미처 다 완성하지 못한 부분들을 현장에서 잘 메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마 뭐 더 시리즈를 더 했으면 저의 세계관입니다 이러면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아직 에피소드 3개로서는 현장 분위기로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그 현장에서는 뭐 그렇게 다들 협업하는 느낌으로 캐릭터를 완성했던 것 같아요. 그런 지점들도 되게 재밌는 것 같네요. 제가 이제 다른 기사들을 봤을 때에는 보통 이제 배우 혹은 각본을 만들어준 이반지아님 혹은 감독님께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각각의 위치에서 캐릭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해서
조금씩 들어본 것은 있었지만 사실 그 현장 자체 안에서 다 같이 모여서 캐릭터를 해석하고 그것들이 극을 이끌어 나가는 하나의 동력으로 작동을 했다는 것이 되게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네. 저희 제작 현장이 아마 저희끼리 농담처럼 한국에서 가장 성소수자 비율이 높은 현장. 그리고 비성소수자들도 어쨌든 성소수자들이 하는 어떤 퀴어 농담을 다 이해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어떤 농담, 어떤 말이 나왔을 때나 이럴 때에 아이디어로 보태는 게 되게 쉬웠던 것 같아요. 저도 으라파파를 처음에는 제가 그 설정을 제가 이제 연부동 TV의 으라파파 시트콤을 봐야겠다라고 본 거라기보다는 옆에서 가족들이 같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재밌게 보고 있었는데 제가 처음에 웃다가 왜 이렇게 받아들이지? 그 시트콤 내용상에서 약간 갸우뚱했었던 것이 백현주 배우님이 이제 나와가지고 그 체육교사로 나오시잖아요. 그 강의를 수업을 진행을 하시면서 우리 모두 퀴어잖아 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닐 수도 있잖아요 라고 하는 학생의 한 반응이 있었죠. 그래서 그 장면에서 제가 그때 퀴어가 디폴트 값인 시트콤이다라는 거를 처음 약간 깨닫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외의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굉장히 일상적이기도 하고 사실 디폴트 값이 그렇게 바뀐다고 하더라도 퀴어의 삶이라고 했을 때 그 퀴어의 삶을 재현하는 방식이 너무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다루는 그런 방식도 아니었었고 굉장히 잘 녹아있는 그런 부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디폴트 값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다시 던져주는 어떤 티핑 포인트들이 분명 있었던 것 같아서 저도 그런 점에서 재밌게 보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반지아님하고 약간 농담처럼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남은 에피소드들을 앞으로 더 많은 시트콤을 찍는다면 하면서 상상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사실 이 백현주 배우님이 연기한 고현민의 가족과 네. 그들은 마치 어떤 개토 혹은 돔처럼 퀴어가 디폴트인 세계에 살고 있지만 사실 이 지역을 벗어나면 아닐 수도 있지 않냐. 어떤 가상 공간처럼. 그래서 만약에 고현미가 이제 체육 선생님이니까 학교 갔을 때는 어떻게 할까? 그러면 그 학교 수업은 어떻게 진행할까? 이런 걸 상상을 하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네,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것도 있고 해서 아마 계속 이어지면 진짜 좀 재미있는 퀴어 시트콤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저희끼리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 강의랑 토크하면서 계속 으라파파에 대해서 아직 3화까지밖에 안 나왔지만 이미 다 준비가 되었다. 조금만 더 제작의 환경이 보탬이 된다면은 더 네. 나아갈 수 있다. 약간 네, 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 맞습니다. 같아서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독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크게 김일란 감독님의 개인이 어떻게 그 미디어 환경에서 본인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었는지 그리고 연부동 치마의 활동은 어떠했었는지 마지막으로 최근작 으라파파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순차적으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이 세 가지 소개를 처음에 저희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했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 세 가지 소재를 관통하는 것이 공동체적인 감각의 확장을 연부동 치마에서도 노리고 있고 실제로 으라파파에서도 공동체적인 감각의 확장을 꾀하는 어떤 중요한 변곡점이 되었다라고 소개를 해주셨었는데요. 공동체에 대한 감독님의 메시지를 어떻게 확장시키고 확산할 것인가는 아마 장르상 다큐멘터리에서부터 시트콤까지 매체상으로는 1인 미디어에서부터 웹드라마까지 이렇게 계속 취사선택되어 오셨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마도 마지막 질문이 될 수 있는데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공동체의 경험의 확장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공동체에 대해서 혹시 어떤 상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시는지 요 사이에 이제 1인 가구들이 이렇게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공동체라고 하는 것 감각보다도 1인에 대한 감각이 조금 더 강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공동체에 대한 상 혹시 어떤 것인지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공동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역사가 깊고 또 그 공동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들도 너무 많을 정도의 단어이기 때문에 사실 뭐 공동체적인 뭐 감각의 확산이라고 했었을 때 더욱 갸우뚱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 말을 쓰면서 상상하는 것은 그 엄기호 작가님이 쓴 책을 보면서 곁이라는 말을 저는 공동체라고 해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게 어떤 일치감을 강조한다기보다 그 연결과 거리감을 저는 상상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곁의 운동이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혼자 있지만 곁을 서로 지켜주는 것에 대한 그래서 개인으로서 절대 외로움이 아닌 고독함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그 고독의 자유로움 이런 것을 충분히 보장됨에도 동시에 또 한편에서는 연결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을 만큼의 곁 그것이 저는 공동체적인 감각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일종의 연대의 어떤 마음이기도 하고 근데 연대한다라는 것은 타인의 고통이 곧 내 고통이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나는 나고 너는 넌데 다만 우리 사이에 우리가 함께 있어야 하는 우리들의 많은 이유들을 서로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너의 고통을 나는 공감한다. 좀 의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공동체적인 감각의 확산이라는 뜻은 곁을 내어주는 그러니까 혼자 저는 개인이 개인으로서 누려야 될 많은 것들이 있고 그리고 그것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플러스해서 그 서로가 그것을 연결할 수 있을 만큼의 곁을 내어주는 것. 그거는 마치 적어도 왜 선풍기의 코드를 이렇게 꽂으면 선풍기가 돌아가는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식의 어떤 하지만 빼면은 끊어지는 그 정도의 어떤 저는 감각인 것 같아요. 공동체라는 게. 그러니까 항상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공동체 너무 싫어 이것도 아닌 필요와 어떤 순간 그러니까 조건이 맞으면 딱 그 조건이 되면 마치 접속했다가 그것이 더 이상 유지될 어떤 것이 아니면 끊어질 수도 있는 정도의 합의가 되어 있는 곁을 내어주는 사람들의 네트워크. 그러면 저는 적어도 아까 그 시트콤에도 나온 것처럼 모두가 키어라고 전제하거나 모두가 비키어라고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이라는 공동체를 만들려고 서로 노력하는 관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감독님이 하시는 다큐멘터리 운동 내부에서도 그런 소재들이 계속 다루어지고 있고 또 제작 환경이라든지 다른 미디어 환경 안에서도 그런 개선 노력을 계속 해오셨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마지막 질문이라고 했는데 정말 마지막 질문을 드리면은 질문이라기보다는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콘텐츠도 이제 제작 계획이 있으시지만 사실 제일 앞둔 거는 너에게 가는 맞아요. 가는 길 이제 맞아요. 올해 이제 개봉을 이제 다음 달 17일이라고 네. 하셨습니다. 앞두고 있는데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은 네.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그 질문을 받으니까 네. 아 내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쵸, 여기 네. 나온 건가? 그러지 않을 제일 그러네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네, 봤을 때. 감사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극장에서 키어 축제를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는 것도 있고 그게 단순히 모이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각각 이렇게 격리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분절되거나 하는 속에서 되게 계속 소외되고 또 외로움이 가중되고 그러면서 사실 키어 커뮤니티 내에서도 되게 타격이 좀 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상황에서 개봉을 좀 더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지금 만들고 싶은 것은 극장에서 퀴어 문화 축제를이라는 걸로 좀 가져가 보고 싶은데요. 지금 이 시간 지금 인천인권영화제와 인천 퀴어 문화 축제 조직위가 함께 지금 연대 상영회를 지금 인천에서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시간이었군요. 아, 네, 네. 그래서 저는 막 여기도 가야 되고 거기도 가야 되고 어떡하지 막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어쨌든 그 슬로건으로 지금 극장에서 여러 지금 무지개와 정말 레인보우와 트랜스젠더 깃발과 막 다양한 깃발들이 지금 휘날리는 아마 상영회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봉을 하고 계속 지역 순회를 하던 개봉을 하면서 극장이라는 공간을 광장처럼 이제는 극장 안에 광장을 만드는 퀴어 문화 축제를 만드는 그런 시도를 아마 계속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극장과 광장 현장을 잇겠다고 얘기를 해주셨던 부분이 이제 다음 달 앞으로 나갔다는 점에 있어서 좋은 기대를 하게 되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김일랑 감독님과 함께 대중미디어 콘텐츠가 어떤 사회문화적인 변화와 함께하는지, 특히 국가폭력의 희생자들이나 성소수자와 같이 사회적 소수자를 조명하고 또 재현하는 과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김일랑 감독님께 감사드리고요. 비엔날레 강연 시리즈 대중미디어 가이드는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현실을 도피할 수 없는 길에서 대중미디어의 역량에 대해 살펴왔던 4차례의 강연이었었는데요. 이 강연이 마무리되더라도 전시는 여전히 11월 22일까지 열려 있고 저희가 4차례에 있었던 강연의 주제들의 한 꼭지씩들이 어떻게 보면 작품 안에 녹아 있을 수 있으니까 같이 관람해 주시고요. 또 오늘 다루었었던 이제 너에게로 가는 길 김일랑 감독님의 영화가 11월 17일에 개봉하니까 이 영화 역시 많은 관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오늘 4번째 대중문화 가이드 강연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